네, 국립국어원에서 쉽고 편한 우리말 가꾸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문 규정이 체계화된 지가 벌써 80년이 지났고요. 또 30년 전인 지난 1988년에 대폭 수정 보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서 편리하고 유익하게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서 틀린 표현이나 잘못된 표현을 표준어로 추가하거나 쓸 수 있는 언어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자, 오늘 특별 초대석 송철의 국립국어원장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월에 취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5월 26일에 취임했습니다. 네, 취임하셔서 지금 굉장히 이제 중차대한 일을 발표하셨는데요. 자, 이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맞춤법이 어렵다 이런 분들 참 많으시거든요. 근데 다른 언어, 이 세계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춤법이 우리처럼 이렇게 어려운 편인가요? 아니면 우리만 좀 유독 어려운 건가요? 우리 한글 맞춤법이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영어처럼 모든 단어의 철자, 즉 스펠링을 외워야 하는 그런 경우에 비하면 우리 맞춤법이 꼭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다소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겐 어려움이 많이 있겠죠. 이 맞춤법을 쉽고 편하게 바꾸어야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장님? 이러한 맞춤법이 실제 사용하는 말과 너무 달라지게 되면 네. 배워서 쓰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맞춤법을 더 안 지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맞춤법을 배우고 쓰기 쉽도록 좀 다듬어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원장님께서는요, 품위 있는 언어를 선진국의 기준으로 꼽으신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수준은 어느 정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대체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그 청소년 언어가 욕설로 이렇게 오염되어 있다든지 네. 일반 사회에서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든지 네. 또 사이버 언어 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품위 있는 언어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만 우리 국어가 품위 있는 언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런 품위 있는 국어를 사용해야만 우리도 당당한 선진국 국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품위가 없거나 혹은 뭐 막말 욕설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최근에 젊은 층의 언어를 보면 참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걸 이제 외계어다 이런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현상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젊은이들도 그들 나름대로 또래 집단의 문화가 있게 마련인데 네. 이런 현상도 그런 젊은이 문화의 한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올바른 언어 표현을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교육하고 계몽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람직하진 않다. 계도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요. 쉽고 편한 우리말 가꾸기에 나서면서 3대 주요 과제를 발표하셨잖아요. 네. 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첫 번째로는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우리말을 쉽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어문 규범을 정비해서 현실화하려고 합니다. 네. 예, 두 번째로는 국민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우리말셈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네. 이 대사전을 구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어린이 등 소외 계층에게도 언어 복지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3대 주요 과제 다 중요한 건데요. 이 최근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이 너무라고 하는 표현을 부정, 긍정 서술어와 모두 어울려 쓸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네. 이쁘다라는 말이 이제 표준어로 추가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 규범과 현실 언어의 차이를 좀 줄여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 우리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은 1930년대 제정되어서 1988년에 대폭 수정이 된 것인데 네. 그동안 이 어문 기본은 사실 우리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언어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규범과 현실 언어 사이에 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자꾸 그 현실과 맞지 않은 규범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불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국립국어원에서는 국민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문 규범의 큰 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실제 언어 현실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요, 네. 원장님, 이 규범과 현실 언어의 차이가 이 좁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너무 쉽게 오히려 현실 언어에 이제 규범이 딸려가게 되면 원칙이 흐트러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럴수록 국립국어원이 더 원칙을 지키고 쉬우면서도 바른말을 자꾸 쓸 수 있도록 아까 계몽이라는 말씀도 쓰셨는데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상당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 그 국립국어원의 기본 임무는 어문 규범을 지켜서 국민들이 바른 언어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어문 규범의 원칙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 변화를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칙을 고수하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어 변화가 일반화되어서 그러한 변화를 언어 규범 속에 수용하는 것이 네. 국민들의 언어 생활을 편하게 하는 길이라는 판단이 서면 네. 여러 절차를 거쳐서 해당 어문 규범을 부분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수정이나 보완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네. 엄격성이 상당한 있겠죠. 시간, 예. 네. 네네. 즉 상당한 시간과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신중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네.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도 많이 이제 생활하고 있고 그런데요. 이 말을 들어보면 남북한의 언어가 상당히 이제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남북 언어의 이질화 현상을 좀 줄여나갈 수 있는 사업, 이것도 국립국어원의 사업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70년 넘게 분단이 계속되면서 언어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일상에서 쓰는 어휘가 달라지기도 하고 말투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소리와 표기에 서로 다른 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정작 통일이 됐을 때 남북한 주민들 사이에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언어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벌여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북한어 말뭉치를 지금 구축하고 있고 네. 남북 전문 용어 통합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여기에 더해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언어 적응 지원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저 원장님께서 이 말씀해 주신 내용의 흐름을 보면 결국은 국립국어원도 통일을 대비하는 과정을 함께 가고 계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요.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한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우리 말셈이라 그러셨죠? 네네. 네. 이 국어 사전이 확대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있는 50만 어휘에다가 네. 새로 이제 방언 등 50만 어휘를 더해서 100만 어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휘 수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지요. 네. 그리고 아까 이 3대 과제 중에서요. 마지막 네. 소외계층에 대한 언어 복지 이 강조 네.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가 좀 이게 추상적으로 다가와서 언어 복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는 그게 무엇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중에서 청각 장애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청각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수단은 수화법이라는 게 있죠. 수화라는 게 있죠. 네. 근데 이런 수화가 지금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표준화가 네.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음. 그리고 또 수화 사전 같은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분들은 말해 의사소통을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장애를 이제 받아왔는데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화법을 표준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네. 또 수화 사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예, 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어린이들은 그 국어 능력도 좀 떨어지고 있고 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도 이제 장애가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을 위해서 쏙쏙 국어교실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체적인 내용은 언어 복지 내용이 맞는 것 같으네요.
자, 세계적으로 네.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2014년을 기준으로 8천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세계 네. 13위 수준이라고 들었습니다.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더 늘고 우리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의 그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것은 각 민족에 있어서 언어는 다 똑같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 위상을 높이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상대방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문화 상호주의라고 합니다만 네. 이런 문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우리말을 이제 세계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철희 국립국어원장이었습니다.